가장 믿었던 피부치가 세상에서 가장 낯선 타인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지독한 쓸쓸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 한 이불 덮고 자며 모든 것을 공유했던 형제가 이제는 명절에 얼굴 보는 것조차 껄끄러운 남이 되어버린 현실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혈연이라는 쇠사슬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사실 그 사슬은 시간이 흐를수록 각자의 욕망과 현실이라는 무게에 눌려 서서히 마모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차갑지만 명료한 시선을 통해 왜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생의 섭리인지, 그리고 그 공허함을 어떻게 지혜로 채워야 할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단칸방에서 살을 맞대고 자며 세상 모든 것을 형제와 나누었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한 그릇에 숟가락을 겹쳐 올리고 옷 한 벌을 물려 입으면서도 우리는 서로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뿐이라는 어른들의 말씀은 마치 거역할 수 없는 성경 구절처럼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머리칼에 서리가 내려앉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자식을 출가시키고 보니 이제는 그토록 가깝던 형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손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를 한 통 걸 때도 망설이게 되고 명절이 다가오면 반가움보다는 가슴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함이 먼저 밀려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서먹해진 것일까요? 분명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자랐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방인처럼 굴고 있는 것일까요? 50대와 70대를 지나는 우리 세대에게 형제라는 존재는 애증의 결정체와 같습니다. 누군가는 부모님 병수발을 홀로 감당하며 내심 서운함을 쌓아왔고, 또 누군가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자식 자랑과 재산 비교에 자존심이 깎여나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우애라는 헐 좋은 명분 아래 우리는 서로에게 참아하지 못할 말들을 속으로 삼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형이니까 내가 참아라, 동생이니까 내가 이해해라라는 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로가 아닌 족쇄가 되어 우리를 옥죄어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고통은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감입니다. 차라리 길거리에서 만난 낯선 사람이라면 한번 욕하고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형제는 다릅니다. 내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내 치부와 약점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기에 그들이 던지는 무심한 말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습니다. 너는 예전부터 그게 문제였어 라거나 내가 너보다 더 고생했다는 식의 비교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우리를 다시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로 되돌려 놓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정점에는 보통 부모님의 노후와 유산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이 놓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나마 부모라는 구심점이 있어 억지로라도 손을 잡았지만 그 구심점이 사라지는 순간 형제관계는 급격히 요동칩니다. 제사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병원비 분담 문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던 우리 관계가 사실은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 위에서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며 자신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형제라는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각자의 생존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어린 시절의 추억도 부모님의 유언도 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니까, 형제니까라는 도덕적 강박에 사로잡혀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내가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혹시 내가 속이 좁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내가 형제와 멀어지는 것이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르는 일은 아닐까 고민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편함과 거리감은 당신의 인격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무게가 우리를 각자의 방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증거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의 궤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달라지고 자식들의 형편이 갈리고 살아가는 방식이 판이해진 지금 단순히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완벽한 이해와 공감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무리한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는 부유해진 환경에서 은근히 권세를 부리며 가난한 형제를 가르치려 듭니다. 또 어떤 형제는 평생을 부모님께 기대어 살며 다른 형제들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애라는 단어를 꺼내드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강요하는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시기는 이제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거나 형식적인 관계에 진을 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라는 이름의 올가미에 걸려 감정의 소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대에서 옵니다. 남보다 더 나를 알아줄 것이라는 기대, 내가 베푼 만큼 저 사람도 나를 대우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질 때 생기는 파편들이 우리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입니다. 형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워지려 애쓸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가 서로의 살갗을 파고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시 돋친 포옹을 멈춰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인정하고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형제가 남이 되어가는 과정을 슬퍼할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자연스러운 삶의 순리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무리하게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다가 더 큰 상처를 남기기보다는 차가운 머리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본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너그러워지고
형제 간의 앙금도 세월의 강물에 씻겨 내려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어릴 적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해묵은 감정들이 톡버섯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심에는 늘 부모님의 편애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엄마는 늘 형만 챙겼지, 아버지는 막내만 예뻐하셨어라는 서운함은 50살, 60살이 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낙인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넘기는 척하지만 명절날 모여 앉아 부모님의 옛 이야기를 나눌 때면 누군가의 가슴속에는 여전히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납니다. 이 편의 기억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의 태도와 형제 간의 위계질서를 결정짓는 무서운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톡 차지했던 형제는 은연중에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다른 형제들을 가르치려 들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반대로 사랑에서 소외되었던 형제는 평생을 결핍 속에 살며 형제의 성공을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와 질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허영심에 의해 파괴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제라는 관계는 태생적으로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한 부모 밑에서 자랐기에 주변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합니다. 형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동생은 왜 저 모양일까? 언니는 효녀인데 동생은 참 무심하네 라는 타인의 시선은 형제 사이에 깊은 꼴을 만듭니다. 특히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자식들의 형편이 형제관계를 결정짓는 새로운 잣대가 됩니다. 어느 집 자식은 대기업에 다니고 의사가 되었는데 내 자식은 변변한 직장 없이 고생하고 있다면 그 괴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형제 모임에서 자식 자랑이 시작되는 순간 누군가는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거나 애꿎은 술잔만 비우게 됩니다. 축하해주고 싶지만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묘한 패배감은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버렸을까라는 생각은 결국 상대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번집니다. 잘 사는 형제는 못 사는 형제에게 혹여나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들을까 봐 선을 긋고 못 사는 형제는 잘 사는 형제의 자존심 섞인 배려에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에 부모님의 노부양과 병수발 문제가 끼어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 내가 부모님 모실 때 너희는 뭐 했느냐는 장남이나 장녀의 외침과 형이 부모님 재산 더 많이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동생들의 항변이 오가는 순간 수십 년 쌓아온 형제의 정은 순식간에 재가 되어 흩어집니다.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가 원수가 된다는 말이 남의 일인 줄 알았지만 막상 내 눈앞에 탁 진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낡은 집 한 채, 예금 몇 천만 원 때문에 법정 싸움을 벌이고 서로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하게 일어납니까?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 중 하나가 불가능한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완벽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내 고생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공평하게 짐을 나눠치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서 그런 도덕적 기대는 사치에 가깝습니다. 각자의 배우자가 생기고 자식들이 생기면 형제는 이제 나의 가족이 아니라 인척의 범주로 밀려납니다.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이 형제의 고통보다 소중해지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는 서로를 보며 우리는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국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성격이 나빠서도 인격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투사하고 너무나 깊은 기대를 품었기 때문입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모든 허물이 덮어질 것이라 믿었던 그 순진한 믿음이 깨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형제라는 거울을 통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형제의 성공은 나의 게으름을 질책하는 것 같고 형제의 실패는 나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아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소외감과 분노를 억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드디어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한 명의 독립된 개인으로 바로 서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형제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들도 나처럼 나약하고 이기적이며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가하던 보이지 않는 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비극적인 소외감 앞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까요? 평생을 형제애라는 도덕적 관념에 사로잡혀 괴로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차갑게 인연을 끊고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독립된 우주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나와 뿌리가 같은 나의 확장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형제는 더 이상 당신의 뿌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각자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각자의 햇빛을 쫓아 가지를 뻗은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코톤과 염세의 성자인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으며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이별은 죽음의 예고이며 모든 재회는 부활의 희망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래 혼자이며 타인과의 결합은 오직 필요에 의해서만 유지된다. 이 말은 형제관계에도 냉혹하게 적용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관계를 맺는 이유가 숭고한 사랑이나 혈연의 끌림 때문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안위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바랐던 그 따뜻한 지지와 헌신은 사실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덩어리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의지란 살고자 하는 욕망,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하는 본능적인 충동을 의미합니다. 형제 또한 각자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동역자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자신의 몫을 나누어 가져가야 하는 경쟁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형제에 대한 분노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무심했던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탱하느라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모님의 유산에 집착했던 것은 탐욕스러워서가 아니라 다가올 노후에 대한 생존 본능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필연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제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교정해야 합니다. 혈연이라는 단어가 주는 낭만적인 환상을 걷어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서로의 고독을 나누기 위해 모이지만 결국 서로의 가시에 찔려 다시 혼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어가는 과정은 관계의 파탄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의 자리인 고독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시기는 그 고독을 부정하는 시기가 아니라 고독과 화해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온을 찾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형제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당신 또한 형제의 깊은 고독과 그들만의 사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영원한 타인입니다. 다만 한때 같은 지붕 아래 있었다는 기억의 조각을 공유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고해 즉 고통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이 거친 바다 위에서 형제라는 배와 내 배가 잠시 나란히 항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기술을 돌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와의 거리두기는 불효나 배신이 아니라 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기 위한 최후의 배려이다. 억지로 친밀함을 연기하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각자의 삶을 묵묵히 응원하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행복의 근원을 외부, 즉 형제의 인정이나 가족의 화목에서 찾으려 하면 우리는 평생 그들의 반응에 이를 비하며 노예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의 근원을 내면으로 돌리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형제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것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의 품격을 유지하며 고고하게 늙어가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친했던 형제도 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안다고 착각했기 때문이며 그 착각이 깨지는 과정에서 오는 통증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통증을 성장의 계기로 삼으십시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어른으로서 홀로서기를 완성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타인의 시선과 기대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형제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끊고 오롯이 한 인간으로서 서로를 대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미움도 서운함도 없는 평온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던 인생의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남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서글픈 이유는 바로 경제적 수준의 차이입니다. 어릴 적엔 똑같이 어머니가 주신 용돈 몇 푼에 행복해하던 동등한 사이였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마주한 형제의 모습은 너무나 다릅니다. 누구는 강남의 넓은 아파트에서 노후를 걱정 없이 보내고 누구는 당장 자식 결혼 자금이나 병원비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이 격차는 단순히 통장 잔고의 차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대화의 주제, 심지어는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까지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불행이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허영심이 타인보다 우월해 보이고 싶어하는 본능에서 기인하며 이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깊은 원한과 시기심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제관계는 이 비교의 지옥이 펼쳐지는 가장 최전선입니다. 친구나 이웃이 잘 살면 운이 좋았겠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형제가 잘 살면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집니다. 우리는 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이 공부하고 자랐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앞서가고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형제는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나의 실패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버립니다. 잘 사는 형제 입장에서도 고충은 있습니다. 본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조카의 용돈을 챙겨주거나 식사 대접을 하려 하지만 상대방의 자격지심을 건드릴까봐 매 순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좋은 옷을 입고 나가는 것도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배려조차 받는 입장에서는 나를 동정하나? 혹은 은근히 자기 과시를 하네라는 오해로 번지게 일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타인의 행복을 보는 것보다 자신의 불행을 꼽시는데 더 능숙하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의 풍요로움이 나의 빈곤함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 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한 인간은 결국 관계의 끈을 놓아버리는 쪽을 택하게 됩니다. 특히 50대에서 70대 사이 이제는 인생의 성적표가 거의 다 나온 시점에서의 경제적 격차는 회복할 수 없는 거리감을 만듭니다. 자식들의 결혼식이나 손주들의 돌잔치 같은 집안 행사마다 오가는 부조금의 액수는 형제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계급장이 됩니다. 돈이 있는 형제는 목소리가 커지고 집안의 대소사를 주도하려 하며 형편이 어려운 형제는 자연스럽게 구석으로 밀려나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형제 모임은 즐거운 재회의 장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자리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이 본래 고독하며
타인과의 관계는 오직 이익이 일치할 때만 평화롭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 수준이 비슷할 때는 서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어 평등한 관계가 유지되지만 한쪽으로 저울추가 급격히 기울면 그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틀립니다. 돈이 많은 형제는 은연중에 지배력을 행사하려 하고 돈이 없는 형제는 피해의식에 젖어 상대의 작은 말실수에도 나를 세웁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인격이 비열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생물 자체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안정을 위협받거나 비교당하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며 돈 때문에 형제 간의 금이 가는 것을 천박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 가식적인 도덕의 가면을 벗기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을 추상적인 행복이라 불렀습니다. 구체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어기제이자 힘입니다. 그 힘의 불균형이 형제라는 이름의 배를 뒤흔들 때 우리는 그 배에서 뛰어내려 각자의 섬으로 도망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으로 인해 무너진 대등함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제적 격차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평생 서로를 원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지만 명쾌한 처방전을 제시합니다. 그는 인간이 가진 소유물은 그 사람의 행복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기여할 뿐이며 진짜 행복은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형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뒤안길을 비교하며 내면의 보석을 스스로 짓밟고 있습니다. 형제가 잘 사는 것이 내 불행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풍요를 나의 결핍과 연결해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 연연하는 허영심을 인간의 가장 큰 결함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형제 모임에서 기가 죽고 내 자식의 형편이 형제의 자식보다 못한 것에 분노하는 것은 사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허영심이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저만큼은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뒤늦은 후회와 저 형제는 나보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는 비겁한 위안이 뒤섞여 형제관계를 오염시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허영심의 옷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형제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그가 걸어온 생의 궤적일 뿐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대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잘 사는 형제가 나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거나 적어도 나의 사정을 깊이 공감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은 인간의 욕망을 채워주는 수단일 뿐 인격을 고양시키는 도구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즉 돈이 많다고 해서 형제가 더 너그러워지거나 당신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자는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형제에게 기대를 거는 순간 당신은 그의 노예가 되지만 기대를 접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대등한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멀어진 형제를 억지로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관계를 필요에 의한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서로의 경제적 수준이 너무 달라 대화의 접점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더 이상 심리적,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서운해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때는 같은 기차를 타고 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목적지에 어울리는 다른 객차로 갈아타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형제보다 더 많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무엇을 가졌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에서 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 속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외부에서 구하는 것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형제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에 눈을 돌리지 말고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소박한 일상과 내 정신적인 풍요에 집중하십시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진다면 그 거리감을 즐기십시오. 그 거리는 당신이 타인의 삶에 간섭받지 않고 오롯이 당신만의 노년을 가꿀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경제적 격차로 인한 형제 간의 갈등은 우리가 가족이라는 환상에 매몰되어 서로를 독립된 개체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형제는 당신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줄 구원자도 아니며 당신의 불행을 조롱하는 악마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과 비슷한 유전자를 가졌으나 전혀 다른 생존의 길을 걸어온 한 명의 타인일 뿐입니다. 이 차가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서 미움의 불길이 꺼지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형제 관계가 결정적으로 남이 되는 시점은 대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직후입니다. 부모님은 형제라는 제각각의 구슬을 하나로 묶어주던 가느다란 실과 같습니다. 그 실이 끊어지는 순간 구슬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우리 세대에게 부모님의 부재는 단순히 슬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안 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권력관계가 형성되는 혼란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관계를 지배하려는 의지와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의 충돌로 보았습니다. 형제 관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참았던 감정들이 툭이 터지듯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장남이나 장녀가 가졌던 가부장적 권위와 이에 반발하는 동생들의 독립심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내가 집안의 어른이니 내 말을 들어라라는 형의 태도는 이미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사회적 지위를 갖춘 동생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오만으로 비칩니다. 반대로 형의 입장에서는 평생 부모님을 모시고 집안 대소사를 책임졌던 자신의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동생들이 배은망덕하게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허영의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이 인정의 욕구가 형제 사이에서 어긋날 때
오해는 권력 투쟁으로 변질됩니다. 제사나 추도식 같은 집안 행사는 이 권력 다툼의 전장이 됩니다. 누가 비용을 더 많이 낼 것인가, 누구의 집에서 모일 것인가 하는 사소한 문제들이 사실은 누가 이 집안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날카로운 신경전이 됩니다. 형님은 왜 항상 자기 방식만 고집하세요? 라는 동생의 항변에 형은 내가 집안일에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이 많았느냐며 과거의 해묵은 과오를 들춰냅니다. 쇼펜하우어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고통을 증폭시키는 도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갈등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30년 전, 40년 전의 상처를 꺼내 서로를 공격하는 무기로 삼습니다. 더욱 서글픈 사실은 이 과정에서 배우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형제는 단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각자의 배우자가 뒤에서 조종하거나 조언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개입됩니다. 당신네 형제들은 왜 그래? 당신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배우자의 한마디는 형제 사이의 갈등에 기름을 붓습니다. 내 자식의 미래와 내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형제와의 관계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선택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자신의 한 방울 피를 아끼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거대한 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형제라는 혈연의 끈은 배우자와 자식이라는 더 강력한 생존 공동체 앞에서 맥없이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어릴 적 그 화목했던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환상을 쫓는 일입니다. 부모라는 구심점이 사라진 자리에는 각자의 욕망과 이해관계만이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끊임없는 결핍과 고통의 연속이며 잠시 얻는 평화는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는 휴전기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형제간의 평화 또한 부모라는 강력한 중재자가 있을 때만 가능했던 일시적인 휴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휴전이 끝나고 각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찾아온 것입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주도권 싸움과 서운함의 밑바닥에는 우리가 여전히 어린 시절의 역할에 갇혀있다는 비극이 숨어 있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어도 형 앞에서는 철부지 동생이 되어야 하고 동생 앞에서는 권위 있는 형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받는 큰 이유 중 하나로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려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일군 독립된 가장이자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는 특수한 관계 안으로만 들어가면 과거의 서열과 상처에 매몰되어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족이라는 유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부모 사후의 형제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모든 구속은 고통이며 오직 홀로 있음만이 인간의 본래적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강요된 효도나 억지스러운 화합은 오히려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형제가 하나 되어야 부모님이 하늘에서 기뻐하신다는 말은 산 사람들의 가슴에 더 씌우는 가혹한 굴레일 뿐입니다. 부모님은 이미 평안히 잠드셨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평온하게 보낼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심리적 독립이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장남이라서 더 베풀어야 한다는 강박, 동생이라서 더 대접받아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과감히 버리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는 자는 파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제가 내 노고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 자식의 경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당신의 노년은 비참해집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조연이 아니라 각자의 생존 전쟁을 치르는 독립된 주연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와 자식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최우선에 두는 것을 죄악시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동심원을 먼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가 내 배우자를 험담하거나 내 자식을 무시한다면 혈연이라는 이유로 참아주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선을 긋고 거리를 두는 것이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가까운 이웃이 먼 일가보다 낫다는 격언입니다. 당신의 일상을 함께하고 고통을 나눠주는 이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살피십시오. 우리는 이제 형제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던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 형제가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형제가 못 되면 안쓰러워하며 내 감정을 소모하는 일은 이제 그만 멈춰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혜로운 자는 타인의 불행에서 위안을 얻지 않으며 타인의 행복에서 시기를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는 초연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정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결국 부모 사후에 형제가 남이 되는 현상은 우리가 비로소 부모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인으로 마주서는 진통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화합하려다 큰 싸움이 나는 것보다 차가운 평화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당신은 이제 누구의 형도, 누구의 누나도, 누구의 동생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고슴도치에 비유하며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면 추위에 떤다고 했습니다.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적당한 거리를 찾는 기술입니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는 현실을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어막으로 삼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합니다. 첫째, 명절과 집안 행사에 대한 기대치를 0으로 설정하십시오. 우리 세대는 명절만 되면
형제들이 다 모여 북적북적하게 지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가장 큰 적은 과도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형제가 내 노고를 몰라주거나 자식 자랑만 늘어놓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지라고 미리 단정 지으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형제가 건네는 무심한 말 한마디에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처럼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경제적 도움과 부탁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으십시오. 5070시기에 형제관계가 파탄나는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형편이 나은 형제에게 손을 벌리지 말고 형편이 어려운 형제에게 무리해서 베풀지도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돈은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사슬이라고 했습니다. 형제 사이에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는 수평적인 우애가 아니라 수직적인 채무 관계로 변질됩니다. 빌려준 돈은 못 받을 것을 각오하고 빌리는 돈은 내 자존심을 파는 대가임을 명심하십시오. 경제적 독립이 심리적 독립의 시작입니다. 셋째, 부모님 부양과 제사 문제에서 내 몫만 하십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 한다는 계산법이 형제를 원수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부모님께 극진히 효도했다면 그것으로 당신의 영혼은 충분히 구원받은 것입니다. 형제가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며 당신의 평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형제의 불효는 그들의 몫이고 당신의 효도는 당신의 자부심으로 남기면 끝뿐입니다. 넷째, 비교의 대화 주제가 나오면 즉시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형제 모임에서 자식의 직장, 재산, 건강 상태를 비교하는 대화는 영혼을 갉아먹는 톡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할 때 비로소 인간은 자유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은근히 자랑을 시작한다면 그거 참 잘됐네 한마디로 짧게 축하해주고 그 이상의 질문이나 비교에는 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타인의 성취와 비교될 수 없는 오롯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스스로 되새겨야 합니다. 다섯째, 단체 대화방 카톡에서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가족 단톡방이 갈등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시시콜콜한 일상을 공유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탑장이 됐다고 서운해하는 일들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잦고 침묵은 지혜의 가장 안전한 요새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의 대화에 일일이 반응하기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관찰자의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너무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5가지가 관계의 기술이었다면 이제 말씀드릴 5가지는 당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드는 마음의 기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을수록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적어진다고 했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쓸쓸함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고독을 축제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섯째, 과거의 피해자 서사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때 형 때문에 내가 공부를 포기했어. 동생 뒷바라지 하느라 내 청춘이 다 갔어 라는 말은 60대, 70대 입술에서 떠나야 할 망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나간 불행을 되씹는 것은 새로운 불행을 불러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과거에 희생했던 것은 당신의 고결한 선택이었을 뿐 이제 와서 형제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갈망입니다. 과거의 장부를 덮으십시오. 그래야만 현재의 당신이 형제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을 거부하십시오. 주변에서 그래도 형제밖에 없다. 나중에 죽으면 누가 내 관을 들어주겠니라는 말로 당신을 흔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의견은 미신에 불과하며 현자는 자신의 이성으로 길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죽음 뒤의 일이나 남들의 시선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인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관계라면 설령 그것이 형제라 할지라도 잠시 멈추고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입니다. 타인의 조언이 아닌 당신 내면의 평화가 가리키는 방향을 믿으십시오. 여덟째, 형제를 나의 일부가 아닌 완전한 타인으로 대우하십시오. 우리는 형제에게는 예의를 덜 차려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절이라는 옷을 입어야 서로의 가시에 찔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를 대할 때 길에서 만난 점잖은 노신사나 이웃집 사람을 대하듯 정중하되 거리를 두십시오. 반말보다는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사생활에 대한 간섭을 멈추십시오. 타인으로 대접할 때 비로소 서운함도 사라지고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아홉째, 형제 모임의 빈도를 과감히 줄이고 나만의 취미에 몰입하십시오. 의무감으로 나가는 형제 모임은 대개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 최고의 즐거움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형제들과 어울려 남의 집안 이야기, 돈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내느니 혼자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미뤄둔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이 즐거움으로 가득 차면 형제가 연락이 오지 않아도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형제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10번째, 용서하되 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에게 받은 상처를 억지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며 한번 배신한 자는 반드시 다시 배신한다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미워하느라 기운을 빼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고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그가 당신을 또다시 상처 입히지 않도록 마음의 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용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지 그에게 다시 상처 줄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가지 방법은 형제를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가벼워진 몸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권유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중용의 거리를 유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노년의 찬란한 고독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남이 되는 것은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당신이 드디어 세상의 모든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의 서막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생을 우리라는 이름의 굴레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형제로, 또 누군가의 부모로 말입니다. 그 이름들은 때로 우리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형제라는 존재는 내 뿌리와 맞닿아 있기에 그들과 멀어지는 것을 마치 내 몸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상실감으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아픈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그러므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복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길어올리는 것이다. 형제가 남처럼 느껴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은 결코 내가 될 수 없다는 냉정하지만 투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느꼈던 그 깊은 서운함과 분노는 사실 나를 좀 봐달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어린 시절에 내가 외치는 비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를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이 안아주어야 합니다. 형제가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은 충분히 애쓰며 살아왔고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생을 버텨왔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해줄 사람은 형제가 아니라 바로 거울 속의 당신입니다. 완벽한 형제관계, 화목한 집안이라는 환상을 이제는 기꺼이 놔버리십시오. 쇼펜하우어의 통찰처럼 모든 관계에는 가시가 꽂혀 있습니다. 그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면서도 억지로 껴안고 있는 것이야말로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형제와 멀어진 그 빈자리를 쓸쓸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채워 넣으십시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접어두었던 당신의 취향, 가족을 위해 희생하느라 잊고 살았던 당신의 꿈, 그리고 오롯이 혼자 누리는 고요한 산책의 시간들을 사랑하십시오. 지혜로운 노년은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관계를 솎아내고 내 영혼이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형제가 남이 되었다는 것은 당신이 드디어 타인의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내려와 당신만의 무대의 주인공으로 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갖지도 마십시오.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기엔 남은 인생은 너무나 찬란하고 소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과 대화하며 커다란 즐거움을 얻는다. 형제와 멀어진 그 고독의 공간에서 당신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인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이 주는 평온함이 여러분의 노년을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아름답고 혼자여도 완벽하게 존엄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신 쇼펜하우어의 차갑지만 따뜻한 통찰이 여러분 가슴속에 맺혀있던 형제에 대한 응어리를 조금이나마 녹여드렸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옥죄던 그 보이지 않는 사슬을 이제는 가볍게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남이 되어가는 과정을 슬퍼하기보다 비로소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시길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떠신가요?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형제간의 서운함이나 혹은 거리두기를 통해 얻은 마음의 평온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분들에게는 커다란 위로와 지혜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년에 작은 평화가 되었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고독을 지혜로 바꾸고 남은 생을 오롯이 나로 살아가는 힘을 드리는 따뜻한 인생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부디 누구의 형제도 누구의 부모도 아닌 오직 당신 자신으로서 평안하고 깊은 잠에 드시길 바랍니다.